세상에는 돈보다 무거운 빚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빚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돈은 수치로 갚을 수 있지만 마음의 빚은 수치로 셀 수도 없는데 우리는 정작 그 보이지 않는 빚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은 고마움입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은 곧 빚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고마움은 점점 의무감으로, 의무감은 곧 관계의 부담감으로 변해가죠. 18세기 경제학자이자 도덕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가 오갈 때마다 인간의 마음에는 감정의 불균형이 생긴다. 그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이 단순히 경제적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설명했습니다. 스미스에게 빚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죠. 우리는 타인의 호의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이 문장은 인간 관계의 심리를 너무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빌린 적이 있다면 그 이후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처음엔 고마워, 꼭 갚을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이 줄어듭니다. 미안해서 연락하기 어렵다는 마음이 멀어짐으로 변하고 결국 그때 그 일 이후로 어색해졌어 라는 말로 끝나죠. 빚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거리를 만듭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도덕 감정의 균열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계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산기를 갖고 있다. 그 계산기는 돈뿐 아니라 칭찬, 관심, 배려, 사랑까지도 수치화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해줘? 이 생각이 스스로의 감정을 시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감의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깨질 때 인간은 거래의 존재로 변합니다. 공감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감정이지만 거래는 서로를 평가하려는 감정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빚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만이 아니라 감정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 보이지 않는 손, 대부분은 시장 경제의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에게 이 개념은 인간의 감정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덕적 질서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된다. 즉,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관계는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처음엔 감사하지만 점점 이 관계에서 내가 약자구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감정의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도움을 준 사람은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속엔 이제는 나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이때 스미스는 묻습니다. 그 압박은 진정한 도덕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체면의 산물인가? 그의 질문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의 빚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이미지의 빚에 시달립니다. SNS에서 친구가 생일 선물을 주면 우리는 자동으로 계산하죠.
저번에 나한테 얼마짜리 선물했지? 그럼 나도 비슷한 걸 해야겠네. 이건 이미 교환 경제입니다. 감사의 감정은 사라지고 평형의 강박만 남는 거죠. 스미스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자기애와 공감의 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타심조차 자기 감정의 안정을 위해 작동하는 자기애의 변형이라 말했죠. 즉, 인간은 결국 내 마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어디서 올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덕은 타인의 눈이 아닌 양심의 눈을 따르는 데 있다. 호의는 오래가지만 그 기억은 다르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통찰은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채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죠. 그는 도덕 감정론에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동등하게 느껴야 한다. 즉,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으면 감사는 죄책감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빚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메커니즘입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부채는 이자와 기간으로 계산되지만 인간관계의 부채는 감정과 시간의 불균형으로 쌓이죠. 고마움이 미움으로 바뀔 때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서로의 마음이 계산기의 숫자로 변한 뒤에야 깨닫죠. 아,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게 되었구나. 도덕 감정의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거나 반대로 도움을 받을 때도 단순히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늘 내가 옳은가? 이건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라는 내면의 심판자, 즉 공정한 관찰자가 작동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도덕은 외부의 시선을 내면화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 죄책감, 부채감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자기 도덕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죠. 스미스는 이를 감정의 시장에서 생긴 불균형이라 표현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반응하죠.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갚아야 한다. 이 감정의 비대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한쪽은 기억하고 다른 한쪽은 잊고 싶어 합니다. 그 차이가 커질수록 호의는 신뢰를 잠식하고 감정의 균형은 서서히 붕괴되는 거죠. 주는 사람의 오만과 받는 사람의 굴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도덕 감정이 단순한 선악 구분이 아니라 우월감과 열등감의 미묘한 감정 위에 서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 때조차 그 행위 안에 우월함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는 이 말로 선행이 가진 오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 우리는 의식하든 아니든 상대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누적되면 상대방은 감사보다 굴욕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스미스가 말한 덕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반복적으로
개인적 도움을 준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저분 앞에선 약해진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도덕적 상하관계로 변하죠. 호의의 기억은 오래가지만 그 안의 감정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도덕 감정론 속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을 들여다볼까요? 스미스는 인간의 감정을 경제처럼 설명했습니다. 감정의 시장에는 공감이라는 통화가 흐르고 이 통화가 서로의 마음을 매개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공감을 독점하면 시장은 붕괴됩니다. 예컨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는 널 이해해라고 말하면서 실은 상대의 입장을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통화 위조입니다. 스미스는 이 과정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공감이 사라질 때 도덕 감정은 거래로 변질된다. 즉, 감정의 시장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폐, 그러니까 호의의 도움, 관심이 많아도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유지는 감정의 등가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공명에 달려 있죠. 빚진 마음의 심리적 부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심리학자 리처드 티드웰은 감정적 부채라는 개념으로 스미스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못할 때 인간은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실제로 감정적 부채는 자기 효능감의 저하, 죄책감, 회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경제적 빚과 매우 닮았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사람을 더 괴롭히듯 감정의 빚도 행동의 이자를 요구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믿음은 관계의 독점욕을 낳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감정의 자유를 잃는 거죠. 균형을 회복하는 법, 동등한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빚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까요? 스미스는 답합니다. 진정한 도덕 감정은 타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조차 상대를 나와 같은 존재로 대하는 것. 즉, 내가 도와주는 너가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우리로 인식하는 거죠. 스미스는 도덕 감정의 궁극적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덕에 이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방향입니다. 돕는 쪽이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는 감정. 이 미묘한 차이가 관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호의의 그림자, 기억의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스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만 받은 사람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이 문장은 관계의 비극을 압축합니다. 한쪽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잖아를 기억하고 다른 한쪽은 그 얘기 그만해를 속으로 외칩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기억은 다른 시간축 위에서 흘러가죠. 호의의 본질은 순수한 의도지만 기억의 본질은 통제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운 기억을 자꾸 꺼내는 이유는 그 관계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미스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자기 사랑의 오염이라 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자기에는 덕의 가장 교묘한 적이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스미스가 말한 공감의 본질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순간의 선의는 진짜일지라도 그 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의 평형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괜찮아. 언젠가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 이건 빚이 아니라 마음의 순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채의 사슬을 끊습니다. 스미스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도덕 감정이 자유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의 회계장부를 덮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관계에는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가? 누가 더 배려했는가? 누가 더 희생했는가? 이 장부를 끝없이 들여다보면 결국 남는 건 적자 감정뿐입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행복한 관계는 공정하지 않다. 그들은 계산을 멈춘 사람들이다. 관계의 빚을 끊는다는 건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도덕적인지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당신과 나, 둘 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비로소 인간은 감정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기억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정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둘째, 자비.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의지. 셋째, 자기절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힘. 이 중에서도 그는 자기절제를 가장 성숙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행은 감정의 절제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행을 행한 뒤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싶어질 때 그건 이미 덕이 아니라 자기만족입니다. 스미스는 그것을 덕의 흔적을 스스로 기억하려는 자기애의 잔광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기억되지 않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선행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 그게 진정한 도덕 감정의 완성이죠. 도덕 감정론이 제시하는 관계 회복의 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감정의 교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의 도덕적 구조를 분석했고 그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인식입니다. 관계의 불균형을 자각해야 합니다. 관계의 균형은 무너질 때 깨닫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있고 받는 사람은 미안함이라는 덫에 빠져 있죠. 스미스는 말합니다. 덕의 첫걸음은 자기 감정의 기울기를 자각하는 것이다. 즉, 내 선의가 오만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내 감사가 죄책감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절제입니다. 감정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스미스가 강조한 자기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이 판단을 앞지르지 않도록 천천히 만드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즉각적인 분노나 연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숙성된 감정을 따른다. 도움을 줄 때조차 지금 이 행동이 상대를 돕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일까?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 그게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의 절제입니다. 세 번째, 공명입니다. 감정의 등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는 동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필요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파장을 읽고 그에 맞게 나의 행동을 조율하는 것. 이게 바로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속 관찰자를 존중한다. 즉, 나의 도덕 감정만 옳다고 믿지 않고 상대의 도덕 감정도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태도. 그때 감정의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미스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의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빚은 시간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의 불균형은 더 커질 때가 많죠. 가족 간의 다툼, 친구 사이의 오해, 연인 간의 미묘한 거리감. 그 안에는 너는 나에게 빚이 있다는 무언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스미스는 그 계산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평화는 공정함이 아니라 관대함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감정의 회계장부를 들고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장부를 덮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정의 자유, 그리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빚이 없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스미스는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덕이란 타인의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는 능력이다. 즉, 빚이 없는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교환이 아니라 공명으로 느끼는 관계입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교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힘들 때 뭘 도와줘야 할까를 묻는 대신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스미스가 말한 진정한 공감의 경제입니다.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도 누가 더 빚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같은 인간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빚 없는 관계의 철학적 완성입니다. 감정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감정의 조화로 나아갈 뿐이다. 즉, 관계 회복은 과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의 질서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공감의 덕이 있죠.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면 그 빚을 갚으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과 새로운 감정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젠 나도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웃자. 이 한마디가 관계의 부채를 끝냅니다. 세상은 숫자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감정의 저울 위에 있습니다. 빚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저울을 공정하게 유지하려 애쓰기 때문이죠. 때로는 불균형을 인정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의 빚을 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 하시나요? 아니, 어쩌면 그 빚은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할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아담 스미스라면 그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덕 감정은 시장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간의 진짜 부는 서로에게 빚지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말이죠. 감사합니다.